안녕하세요. 저는 김소한 엄마 조은숙입니다. 모두들 어려운 공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단지 일회성 지식이 아닌 다양한 논리를 연결할 수 있는 융합적이고 복합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수고와 희생이 따른다는 건 모두가 아실 테죠. 힘들어도 잘 견디시고 지식과 추론의 확장을 위해 스스로가 피나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융합적 사고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울 과학철학인데요. 오늘은 과학철학자 중 대표적인 인물인 토마스 쿤, 그리고 그의 걸작 과학혁명의 구조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능 국어와 영어, 그리고 논술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는 주제인데요. 과학철학을 다루기 위해서는 논리 실증주의부터 다루어야 하지만 관련된 내용은 또 한 명의 대표적인 과학 철학자인 칼 포퍼를 공부할 때 함께 다루도록 하겠으므로 오늘은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에 대해서만 공부해 보겠습니다. 토마스 쿤은 미국의 과학 철학자입니다. 그는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을 창안해냅니다. 그에 따르면 과학의 발전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교체에 의해 혁명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변화를 과학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지만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 즉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글을 소개한 책이 그 유명한 과학혁명의 구조입니다. 이 책은 부분적으로는 과학혁명을 주제로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과학의 발전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과학의 발전은 과학이 이상현상의 출현으로 위기에 부딪혀 붕괴될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그 결과 새로운 과학이 출현한다고 주장합니다. 예컨대 어떤 과학 이론에 의해 과학적 지식이 발전하다가 그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현상이 나타나면 그 시대의 과학자들이 공유하는 패러다임으로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의 혁명, 즉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결과 새로운 과학이 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핏 듣기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특별할 것 없는 이론처럼 들리겠지만 기존의 과학의 진보 방식이 점진적 변화가 아닌 급진적 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론화하여 논리로 정립시켰다는 점에서 과히 혁신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더 깊이 파헤쳐 나가 보면 그의 통찰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과학혁명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상과학. 그는 과학이 한 이론을 받아들이면 정상과학의 단계에 접어든다고 하는데요. 정상과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과학.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과 이론들이 가지고 있는 체계 속에서 현대의 패러다임을 지지하기 위해 읽어나가는 과학의 결과물을 일컫는다. 따라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우리가 탐구하는 과학적 이론들을 정상과학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정상과학의 특징은 과학 공동체가 일정 기간 동안 과거의 과학적 업적을 전해받아 그것을 기초로 진행하는 연구를 말하는데 이는 일상적인 패러다임의 틀 내에서의 작업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상과학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정상과학의 목표는 새로운 이론이나 현상의 발견이나 발명이 아니라 기존 패러다임에 의해 이미 부여된 현상이나 이론을 뒤처리하는 작업입니다. 곧이어 언급하게 될 퍼즐풀이가 쿤이 정상과학의 과정이라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예상되어 있는 것을 얻고 고정된 틀 안에서 자연을 퍼즐처럼 짜맞추기 때문이죠. 정상과학은 사실의 측정, 사실과 이론의 조화, 이론의 정비라는 세 가지 내용을 가지는데 여기서 그 어느 것도 이론의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천문학에서 최초의 정상과학의 패러다임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구는 네모이다 등이 아니었을까요? 프톨레마이오스 이후 정상과학의 패러다임은 천동설, 코페르니쿠스 이후 정상과학의 패러다임은 지동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정상이라고 여겨져 한치의 의심 없이 믿어지고 연구되던 그 과학이 정상과학이며 그 이론의 틀이 정상과학의 패러다임입니다. 결정론을 예로 들자면 뉴턴 이전 정상과학의 패러다임은 종교적 결정론, 뉴턴 이후 정상과학의 패러다임은 뉴턴 역학을 통한 과학적 결정론,
그리고 현대 정상과학의 패러다임은 양자역학을 통한 확률적 결정론이 되겠죠. 이쯤 되면 대충 정상과학의 패러다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략 감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깁니다. 이전의 정상과학에서 이후의 정상과학으로 도대체 어떻게 패러다임이 전환되게 된 걸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쿤의 통찰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2. 퍼즐풀이. 좀 전에 언급했듯이 쿤은 퍼즐풀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우리는 퍼즐풀이 과정이 과학의 진보 과정 전체에서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상과학에서 과학자들은 주어진 패러다임을 증명하고 발전시키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그들은 주어진 패러다임에 한치의 의심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복잡한 자연세계 현상을 마치 퍼즐을 풀듯이 하나씩 맞추어 나갑니다. 이렇게도 맞춰보고 저렇게도 맞춰봅니다. 이렇다 보면 쉽게 풀리는 퍼즐이 있는가 하면 쉽게 풀리지 않는 퍼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동설이 정상과학의 패러다임일 때에도 달의 위상, 행성의 일주운동 정도는 천동설로도 쉽게 퍼즐풀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행성의 역행운동에 이르자 퍼즐풀이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고 복잡하게 얽혀버립니다. 결국 수없이 많은 이론들을 수정하고 가정을 세워서야 해결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후에 새로운 패러다임인 지동설에서는 역행운동을 단 한 줄로 깔끔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유명한 오컴의 면도날이 떠오릅니다. 오늘은 오컴의 면도날의 정의만 알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동일한 현상을 설명하는 두 개의 주장 가운데 가정이 많은 쪽을 피하라. 가정 하나하나는 실현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확률을 내재하므로 가정의 수가 많아질수록 어떤 현상의 인과관계에 대한 추론이 진실일 가능성은 낮아지기 때문이다. 일명 단순성의 원칙 또는 논리절약의 원칙으로 지칭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 직면한 상태에서 설상가상, 급기야, 천재 과학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행성이 지구를 돈다는 가정하에서는 별의 원추 시차를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변칙이 생긴 거죠. 3. 변칙. 시간이 흐르면서 정상과학의 패러다임 내에서는 풀리지 않는 변칙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과학자들은 조금씩 정상과학의 패러다임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를 토마스 쿤은 정상과학이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연이어 계속 변칙들이 등장하고 더 이상 퍼즐풀이가 불가능한 위기 국면에 접어든 정상과학. 이제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정상과학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서는 변칙들을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걸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어려운 용어인 공약 불가능성 또는 번역 불가능성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그 정의는 이렇습니다. 과학적 용어의 의미는 그 용어들이 속한 이론과 함께 변화하는데 일단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면 한 이론의 모든 용어들을 다른 이론의 어휘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체계 자체의 대전환이 발생해야 한다고 추정합니다. 다시 말해 두 패러다임의 언어가 1대1로 번역되고 전환될 수는 없으므로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공약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면 기존 정상과학의 누적적이고 연속적인 발전에 균열을 일으킵니다. 즉, 패러다임이 다르면 그 세계관, 전체 개념체계의 구성, 문제를 파악하는 방식, 심지어는 동일한 개념이 지칭하는 대상조차 달라지므로 상이한 패러다임은 서로 소통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기존에는 토끼로 보였던 그림이 이제는 오리로 보이게 되는 게슈탈트적 변환이 발생합니다. 4. 패러다임의 전환. 급기야 과학자들은 퍼즐풀이를 위해 기존 정상과학의 패러다임을 포기하고 새로운 언어, 새로운 이론, 새로운 방정식으로 정상과학이 풀지 못했던 퍼즐을 새롭게 풀어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천동설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정상과학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흡수되어 축적되는 걸까요? 버려지는 걸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천동설의 경우 버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과학의 발전은 누적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패러다임에서 다른 패러다임으로 단절적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이 등장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기 국면에 접어든 기존 정상과학은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를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다시 정상과학이 됩니다. 그리고 또 퍼즐을 풀이해 나갑니다. 그리고 변칙이 발생하고 다시 위기 국면에 접어듭니다. 이후 또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그 새로운 패러다임은 다시 정상과학이 됩니다. 이렇게 과학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발전합니다. 즉, 이 과정을 도식화해 보면 기존 패러다임 P1, 정상과학 N1, 변칙 사례의 등장, 변칙에 대한 인식, 위기 국면, 과학혁명, 새로운 패러다임 P2, 새로운 정상과학 N2, 그리고 이 과정은 결코 누적적이지 않고 철저히 단절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고전역학에서 양자역학으로, 뉴턴 역학에서 상대성 이론으로 변하는 각각 대규모 패러다임의 전환을 겪은 역사적 사건들입니다. 이 모두가 정상과학에서의 퍼즐 풀이 과정을 거쳐 변칙에 다다른 후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룩한 것이죠. 이제 여기서 좀 더 깊은 두 가지의 얘기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첫째, 토마스 쿤의 이론에 예외가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백그라운드 2권에 수록된 칼 포퍼의 반중주의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바로 해왕성 발견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태양계의 행성들은 관측을 통해 발견이 됩니다. 수성부터 천왕성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해왕성은 관측을 통해 발견된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발견된 것일까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차례로 태양계의 행성들을 발견한 후 궤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당시 정상과학의 패러다임이었던 뉴턴 역학에 따라 퍼즐 풀이하듯 궤도를 계산하는데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히 궤도가 뉴턴 역학에 따라 계산됩니다. 그렇게 토성까지의 궤도는 일치했는데 이상하게도 천왕성은 뉴턴 역학에 어긋나는 궤도를 보입니다. 처음에는 계산상 실수로 여겼지만 이후 반복된 계산에서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변칙이 생긴 것이죠. 쿤의 논리대로라면 패러다임의 전환이 발생하여 기존 뉴턴 역학을 포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의 행동은 굉장히 특이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기존 패러다임인 뉴턴 역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정말 기상천외한 독특한 일이 벌어집니다. 천왕성이 예측했던 것과는 다르게 운동한다는 것을 알게 된 과학자들은 정상과학인 뉴턴 역학을 고수한 상태에서 궤도 연구에 돌입하게 되고 오랜 연구 끝에 뜻밖의 결론을 내립니다. 천왕성의 궤도가 뉴턴 역학에 따라 설명되려면 천왕성 바깥쪽에 다른 행성이 존재하여 천왕성의 운동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즉, 뉴턴 역학을 통해 미래 행성의 위치를 예측하여 아직 발견도 되지 않은 해왕성의 질량과 위치, 궤도를 계산해냅니다. 그리고 천문대에 어떤 위치에 행성이 있을 테니 찾아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예상 지점에서 1도 벗어난 곳에서 행성이 발견되고 우리는 지금 그 행성을 해왕성이라고 부릅니다. 과학사에서 보기 드문 굉장히 특이한 사건으로 기존 정상과학의 패러다임을 고수한 상태에서 벌어진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위기 국면에 직면했으면서도 기존 정상과학의 패러다임을 포기하지 않은 걸까요? 아마 수백 년 동안 한치의 오차도 없었던 뉴턴 역학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극과 천왕성의 궤도가 뭐라고 지금까지 유용하게 사용했었던 패러다임을 쉽게 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이렇듯 패러다임의 전환은 엄청난 도전과 용기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말하고자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원장님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운 이론들과 비교하려고 합니다. 거인의 어깨라고 기억나시나요? 역사상 최초의 기록으로는 1130년 베르나르 사르트르가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후 아이작 뉴턴이 만류 인력을 발견한 후
친구에게 쓴 편지에서 인용하면서 유명해진 거인의 어깨. 그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 난쟁이처럼 우리는 고대인보다 더 많이, 더 멀리 볼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버전에 따르면 우리는 거인의 어깨 위에 있는 난쟁이들과 같기 때문에 거인보다 더 많이, 더 멀리 볼 수 있지만 이는 우리 시력이 좋거나 신체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거인이 우리를 어깨 위에 올려주어서 우리가 더 멀리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때 거인은 역사를 바꾸어 놓은 위대한 선각자를 말합니다. 위대한 과학자, 철학자, 정치가, 그리고 군중. 이때의 군중은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다수의 시민들이 포함되겠죠. 이 말은 보통 과학의 누적성을 언급할 때 사용됩니다. 과학혁명은 뉴턴 혼자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며 데카르트, 갈릴레이,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등 앞선 과학자의 끊임없는 연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오늘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약 200년에 걸쳐 이뤄진 과학혁명 덕분입니다. 하지만 지동설 이전에 천동설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최초의 지동설을 수용하여 천체 운동을 발견했을까요? 또한 천동설 이전에 원시 천문학이 없었더라면 천동설이 출현할 수 있었을까요? 쿤은 과학혁명이 누적성이 아니라 대체를 통한 단절성이라고 말하지만 이전 정상 과학의 패러다임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과학혁명도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과학혁명이 발생하면 기존 패러다임이 포기되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대대적인 대체가 발생하긴 하지만 이 또한 이전 패러다임의 어깨 위에서 탄생한 것이므로 누적 성향을 띠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 듯합니다.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려면 멀리 그리고 크게 봐야 합니다. 더 멀리 보려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겠지요. 역사학의 흐름 중 빅히스토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거대사라고 부르는데요. 인간 역사를 생명, 지구, 우주의 역사로까지 확대하면 결국 모든 것의 역사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프스 산맥의 골짜기에서 보면 주변 풍경들만 보이지만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장엄한 알프스 산맥 전체의 풍광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우주의 탄생, 지구의 역사, 인류의 진화 등 방대한 지식은 몇몇 뛰어난 학자들의 업적이 아니며 단시간에 만들어진 지식도 아닙니다. 앞선 지식은 새로운 지식의 토대가 되고 지식은 계속 축적되면서 발전하는 법이죠. 과학혁명을 이런 차원에서까지 확대해서 본다면 결국 좁게는 단절성을, 크게는 누적성을 띈다고 봐도 무관할 듯합니다. 오늘은 과학 철학자 중에서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소 추상적이지만 너무도 중요한 내용이므로 꼭 숙지해 두셔야 합니다. 어려운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길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김소한 엄마 조은숙이었습니다.